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서윤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미주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주제는 2024년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쉬우셨나요? 네. 트렌드 책을 미리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시대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를 알고 가는 건 저희 사업에서 특히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제로 이렇게 주신 것 같고요. 트렌드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흐름을 얘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큰 거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변화도 작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트렌드가. 그런데 그거를 3년 전,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대비하신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또 위기가 왔을 때 유연하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봤던 책들이에요. 조금 참고했던 책들인데 아마 2023년 코리아 트렌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대 교수님,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책을 해마다 이렇게 내셔서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요거를 또 제가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참고한 책은 라이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우리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또 트렌드로 엮은 책이 있는데 이거는 12번째 책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주의 방향, 그리고 산업의 방향, 그리고 저희 소비의 방향 여러 가지를 라이프 스타일로 묶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예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시대 예보 중에 여기서는 핵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핵 개인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대에 대한 예보를 하고 있고요. 송기령 작가님은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이분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책으로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트렌드를 반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계속 갈 것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런 것들을 SNS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냈습니다. 자, 먼저 분초사회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분초사회 하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시각을 다투는, 분초를 다투는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리아 트렌드에서는 여기 분초사회를 중심으로 10가지 키워드를 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호모 트럼프트, 그 다음에 육각형 인간, 도파민, 그 다음에 디토 소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돌봄 경제, 또 여기 가격이 버라이어티 하다 해서 버라이어티 가격, 그다음에 스피노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트렌드에서는 13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다루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 반려자를 반려하다. 이제는 이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회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각방 사는 사람을 부부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각 침대를 쓰다가 각방 살다가 이제는 각집살이. 제주도에 별장이 있으면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부인은 서울에 있고 남편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 그런 게 이제 또 트렌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핫한 거는 올드머니예요. 올드머니. 그리고 얼리 안티 에이징하고 안티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올라왔고, 시대 예보에서는 핵심이 이제 핵 개인입니다. 핵 개인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핵 개인은 무엇인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분초사회. 말 그대로 극도로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 우리 사장님들 아마 일상적으로 요즘 굉장히 바빠진 거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돈이다. 자, 왜 그런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물건을 사서 소유하는 걸 소비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경험의 돈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명품 하나 가방 들었던 분들이 이제는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좋은 맛집에 가서 맛을 보고 그리고 SNS에 올리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경험적인 것들을 시간을 쓰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사회. 그리고 예전에 영화 보실 때 매일매일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는 것도 문화생활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보는 거는 정말 문화생활을 잘하는 축에 들었었죠. 그런데 요즘에 뭐 OTT가 굉장히 발달하고 넷플릭스가 우리 사장님들 아마 가입되지 않으신 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도 영화를 몇 번씩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영화를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소비자들이 시간을 촘촘히 쪼개서 밀도 있게 쓰려고 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해서 분초 사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을 함께 또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결론부터 확인하고 나서 이게 볼 건지 안 볼 건지,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이제 팩트가 나와요. 근데 딱 들어봤는데 이게 나한테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패스해버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또 소비를 하실 때도 이제 실패 없는 쇼핑을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거죠. 그럼 기업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시 1분은 9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미 너무 지나가 버린 시간이죠. 과거에는 저희가 몇 시쯤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가 10시쯤 만나 이렇게, 아니면 오전에 만나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지금 분 단위로 쪼개지는 거죠. 몇 시 몇 분에 뭘 시작할게, 쉬는 시간은 뭐 5분만 줄게, 이렇게 이제 분 단위로 쪼개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아까처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쓰고 계신 어플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전주에서 서울을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럼 카카오 택시를 부르겠죠. 그럼 카카오 택시에 기사님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번호, 오는 시간, 도착 시간, 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또 기차를 타도 도착 시간부터 역에 다 나와요. 지하철을 타면 시간 단위로 오는 게 아니라 분 단위로 떠요. 51분, 13분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분 단위로 체크하는 걸 좋아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서도 우리가 배달할 때 과거에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어땠어요? 안 오면 전화하면 얘 방금 출발했어요 이러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었기도 했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정말 일을 잘하는 그 법칙, 원칙 하나가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조금 더 편리한 이런 것들, 앱을 사용하거나 이런 업체를 이용하거나 소비 패턴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도 저희 주문하면 주문 들어간 것부터 오토바이가 막 이동하는 거, 몇 시에 도착할 건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보다는 시성비다. 예전에 가성비 참 많이 따졌죠. 가격 대비 성능이 어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졌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마트나 이런 데 오픈을 할 때 뭐 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줄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내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돈을 쓴다.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보다는 시성비다. 시간의 효율성을 더 따지는 시대다. 그리고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보시면 화면이 2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거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좀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휴대폰이 화면이 2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하나는 뭐 팀앱을 누른다거나, 하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정지하지 않게 이렇게 듣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블릿은 또 화면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줌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카톡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 화면 가지고도 3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뭐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율주행차가 또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디오북이 또 인기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이제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시간을 뭐 직장에서 쓸 때 월차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차 개념보다 쪼개서 딱 그 필요한 시간만 쓸 수 있는 반차, 더 쪼개서 이제 반반차, 심지어는 30분을 쪼개 쓰는 그런 기업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또 보시면 본인들이 유튜브를 볼 때 정속도로 보시는 분 거의 없으실걸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이 1.2배속, 조금 빠르면 1.5배속, 급하면 2배속 이렇게 봐요. 네, 그런 환경들이 네,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게 우리가 시간의 네, 경험을 이제 시간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알바몬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뭐 이게 그 하루 일당으로 줬잖아요. 요즘에는 시급, 이렇게 시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도 오래 쓰지 않아요. 2시간. 봤더니 7시에서 9시 딱 필요한 시간만 쓰고, 그럼 학생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그 시간에 알바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시간 투자하기 싫은 곳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이렇게 알바를 쓸 수 있는 이런 앱들도 성행을 하고요. 뭐 등하교 시켜주는 알바도 있고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알바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세상이 네,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이제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쇼핑에 대한 실패 다 해보셨죠. 요즘에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선택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쇼핑하면서도 사실은 웹에서 하는데 예전에 간편했어요. 그런데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 이미 착용샷을 입고 있는 이런 연예인들보다는 직접 입어보고 구매해서 리뷰를 쓰신 분의 리뷰를 듣거나, 아니면 리뷰 중에서도 많이 속았잖아. 이제 별점 좋은 거 가지고 여기 리뷰 되게 좋네 해서 구매를 했더니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별점이 낮은 것부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부터 찾아보는 네, 그런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꺼번에 주문해서 반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그런 소비가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또 나오기도 해요. 그게 이제 팝업 스토어인데, 요거는 뭐냐면 아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나 이런 거에 이제 샵을 한번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뭐 한 달 정도 오픈 스토어를 차렸다가 사라지고, 아니면 1년 정도 차렸다가 사라지고. 그게 왜 그러냐?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미지를 좋게 하고 싶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오랫동안 남게 하기 위해서 판매 전략보다는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네,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네, 꾸준히 재구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열리기도 하고, 성수동이 핫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네,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또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보면 저희가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택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기 싫어하는 네, 고객들이 여기 와서 보고 구매하고, 또 샵에 와서 보고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시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가 네, 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대형이 또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시간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 한꺼번에 쇼핑하길 바래요. 한꺼번에 경험하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대형점에 입점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버라이어티 가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버라이어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춤을 추는 거죠. 천차만별. 자, 그런 이유를 봤더니요,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권장 소비자가 네, 이렇게 이제 정해져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세일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이럴 때 말고는 권장 소비자가를 구매해서 썼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소비자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어떤 걸 느끼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를 여기 그 트렌드에서는 버라이어티 가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 이제 겨울이 왔어요. 옷이 많으신 분들은 당장 지금 옷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정가를 주고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품에서 느끼는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서 시간 버라이어티라고 이렇게 분류를 또 해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항공사 항공권 같은 것도 살 때 시간마다 또 달라지죠. 성수기가 되면 막 올라가고 비수기 때는 조금 더 떨어지고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아니 어떻게 비행기 값이 똑같은 어디 그 목적지에 가는 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시대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버라이어티. 역시나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마트도 있을 거고 할인점도 있을 거고 백화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편의점도 있을 거고. 근데 예전에 편의점은 조금 비싸요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죠. 왜냐 가까운데 아무 때나 내가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았었어요. 그래서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채널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이제 쓴 만큼만 내는 옵션 버라이어티. 예를 들면 뭐 울산에는 이런 골프장이 있다라고 하대요. 보통 우리가 골프를 가면 9월, 19, 18호 이렇게 이제 라운딩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잠깐 운동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은 짧아. 그러면 3홀 도는 거, 6홀 도는 거 이렇게 해서 쪼개서 옵션을 나눠주는 그런 가격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호캉스를 갈 때 나는 하루가 시간이 안 돼. 바빠서 반나절만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또 쪼개서 옵션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호텔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객에 맞게끔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쪼개서 쓰는 이런 소비 트렌드들이 조금 트렌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가격으로 통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싼 거 좋아하죠. 똑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걸 하죠. 그래서 이런 버라이어티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에서는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용하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결국에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놨어요. 트렌드에서. 자, 그 다음에 디토 소비. 뉴진스, 저는 TV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사실 가수 이름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뉴진스 가수 노래가 디토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디토는 나도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뒤에 소비가 붙었죠. 나도 소비. 결국에는 누군가 따라하는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선택지가 이제 과거보다 너무너무 이제 진짜 제가 많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려니까 의사결정 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가격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도 해봐야 되고 어디서 구매할지도 체크를 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뭐 예를 들면 성향이 비슷한 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볼 때 뭐 비슷한 부분들을 이제 따라하는 거죠. 이효리 같은 경우도 영상이 안 나오네요. 예. 이효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분은 이제 비건이잖아요. 채식주의자. 그다음에 동물 애호가.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은 제주도에서 힐링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사람을 따라하는 게 특정 사람 디토. 이거 뭐예요?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연예인들 따라했어요. 그냥 무작정. 연예인이면 유행하면 그냥 무작정 따라했는데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특정 사람을 따라하거나 왜 그러냐? 소비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예를 들면 이효리가 비건인데 이분이 막 쓰는 제품들이 비건이신 분들이 딱 볼 때는 저분이 이미 선택해서 쓴다는 거는 비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따라서 하시는 분, 우리 인스타 같은 경우도 팔로워가 되게 많죠. 그러면 팔로워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 나와 비슷한 외모 아니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하는 화장법이나 소비하는 옷차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소비, 그게 이제 디토 소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를 추종하는 소비, 요거는 뭐냐, 예를 들면 웹 같은 경우들이 이제 요즘 많죠. 그러면 나는 아주 힐링하는 여행을 좋아해. 그러면 이 앱은 힐링하는 프로그램만 뭐 컨텐츠를 올리는 앱이다. 아니면 나는 아주 아름다운 펜션만 좋아해. 그러면 아름다운 펜션만 올리는 앱이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추천해주는 여행 코스, 그 다음에 맛집 코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추종해서 따라하는 소비가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 사람 디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업도 누군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영향력이 있고 조금 주변에 인정이 되신 분들은 소비할 때 그분 따라서 나도 그분처럼 그냥 그대로 먹을게요라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려자. 우리가 반려자 하면 배우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반려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의 키워드인데 반려자를 반려하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무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은 반려자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르세요? 배우자? 네, 배우자. 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을 조사를 했어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반려동물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반려식물,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반려로봇은요 왔다 갔다 한답니다. 결국에는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결핍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키워드는 이제 취업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자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이런 키워드는 20대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20대가 주로 찾는 키워드는요, 취업, 주식, 부동산, 영끌 뭐 이런 게 이제 주 키워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로우니까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동물들, 반려견이나 반려식물들을 또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저도 놀라운 사실이라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려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통계를 봤더니 4명 중에 1분이 키우고 계시대요.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도 복지가 변하고 있어요. 자, 비혼을 주장하고 비혼을 본인이 이제 선언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이미 결혼하신 분하고 똑같이 보너스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반려견 보험도 들어주고, 그리고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게 휴가도 있어요. 이렇게 기업이 변한다는 거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업 복지 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반려견 수당도 준대요. 세상 참 좋아졌죠. 그 다음에 경조, 반려견 뭐 생일이나 뭐 이럴 때 경조 제도도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도 이렇게 가입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이렇게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 자체가. 왜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분들도 간혹 들어요. 남편은 안 먹여도 우리 강아지한테 영양제 먹이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의 시장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앞으로 계속 그런 전망이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또 활용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30대 미혼자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30대가 사실은 결혼을 가장 많이 할 나이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미혼이 남성이 높아요. 남성이 물론 인구 수치에서 더 많은 경우도 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50%가 미혼이에요. 30대가.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미혼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은 30%가 미혼이에요. 그런데 이게 40대로 가도 수치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근데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경제적인 거잖아요.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부모하고 소득을 비교를 해봤어요. 부모의 소득과. 그러면 1945년도 이때는 경제가 이제 계속 서서히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시대인데, 이때는 부모보다 잘 살, 자녀가 더 잘 살 확률이 90%였어요. 결론은 부모보다 무조건 거의 다 잘 산다는 얘기죠.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 다음에 1955년도에 출생자를 딱 봤더니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70%. 자, 그 다음에 봤어요. 65년생 59%. 더 봤습니다. 85년생. 네,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50%예요. 결국에는 부모보다 잘 살거나 아니면 못 살거나.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저희 세대의 자녀들은 Z세대거든요. Z세대의 자녀들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결론은 부모보다 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고 선망해요.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한 거.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육각형 그래프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보지 않았어요? 보험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보험이 완벽하게 돼 있는지 저는 보험회사에서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각형 인간에서 완벽한 인간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보다 뭐를 중요시하냐? 집안, 그 다음에 재력, 그 다음 외모,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학벌, 이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사람 육각형.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 나오면 예전에는 가창력이 있다 없다, 연기를 잘한다 없다 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가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이, 부모님 직업이, 자산이, 그리고 저 사람의 외모, 키는 이런 걸 가지고 선망한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망하는데 이게 그래서 트렌드에 올라와 있어요. 너무 선망하다 보니까 이제 육각형 놀이도 있어요. 본인은 빼고 나머지 분들을 육각형 그래프에 놓고 이제 점수를 매기면서 순번을 정하는 거죠. 그런 놀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굉장히 높게 정해놔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담을 쌓고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세대. 참 무섭죠. 네, 이런 세대로 간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수저를 동경해요. 선망하고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서 나온 성공하신 분들보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나 처음부터 잘 살게 된 그런 금수저들을 선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외모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편 배우자의 소득보다 외모를 더 따진대요. 과거에는 능력을 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모를 더 따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화, 중산층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수치화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보여지는 요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뽑은 한국인 중산층의 기준 이렇게 봤더니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짜리, 워낙 이제 비싼 지역들도 있죠.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야 된다. 그리고 차는 2000cc를 타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 잔고가 1억이어야 된다. 이 정도 다 중산층 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1년에 한 차례는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이렇게 중산층을 수치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외국을 봤더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렇게 중산층 기준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외국어는 하나 정도 해야 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자를 도우며 사회 봉사활동 해야 된다.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죠. 기준치가. 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선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뜨는 게 이제 올드머니예요.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이곳을 너무 선망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육각형 활용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들은 육각형 활용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칙 한번 정해놓고, 그러려고 하면 스피치를 잘해야 돼. 스피치.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목표를 또 이렇게 세워놓고, 자, 그 다음에 세미나에 빠지지 않는 숫자, 강의 들은 숫자, 요거를 목표로 세워놓고 육각형을 완벽하게 채우시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올드머니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뉴머니하고는 너무 달라요. 대대손손,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자산을 얘기해요. 이분들의 삶은 럭셔리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즐길 때도 가족 대대로 취향이 조금 다르고 고상하고, 그다음에 고급지고, 사회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는 뭐 미술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왔던 그런 분들을 올드머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선망한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또 젊은 현재 시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드머니 룩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막 나 예를 들면 뭐 샤넬이야라고 해서 막 샤넬 크게 있는 거 이렇게 입고 티나는 거 입고 다녔다 그러면 이제 고상하게 안에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같은 등급에 계신 분들이 보면 저거는 어디 브랜드구나, 럭셔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올드머니는 되지 못하더라도 패션이나 취미,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취미 생활도 골프도 골프지만 테니스가 엄청나게 뜨고 있다. 이것도 예전에 올드머니들이 많이 즐겼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테니스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올드머니는 되지는 못해도 소비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멀어도 흉내내기는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놨는데 여기 막상 올라오니까 예시들이 생각이 나질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얼리 안티 에이징. 요게 뭐냐? 젊은 나이부터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써요. 그게 이제 20대부터는 우리가 노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알고 있죠. 20대 젊은 친구들이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안티에이징 태그까지 가는 거죠. 자, 20대에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사실은 젊어지고 싶어요. 안티에이징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안티에이징은 뭐예요? 피부에 바르는 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티에이징은요, 피부에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포 재생까지 가고, 마지막은 내 세포에 장기까지 갈아 끼울 수 있고 영생하는 안티에이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하는 안티에이징은요,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프로젝트 블루프린트라고 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예를 들면 소프트 개발자예요. 그런데 개발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까 본인이 안 죽고 싶은 거죠. 부자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신체 나이가 47세인데 만 18세까지 생체 리듬, 뇌부터 신장, 간장, 그다음에 폐, 여러 가지 세포, 근육, 피부까지도 18세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Supported by supplementation. This is a list of all the supplements that Brian takes every day. It's a hell of a lot of pills and is definitely pretty extreme. Some of these require a prescription from a doctor and others are experimental drugs. So supplements should be utilized to support your diet and should be chosen based on regular individual blood work. 자, 이분이에요. 이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써 있잖아요. Don't die. 죽지 않는 게 이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프로젝트를 보면요, 저희의 5스텝하고 비슷해요. 자, 그리고 아침에 먹는 영양제를 봤더니 하루에 아침에 100알 정도 드신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 몸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매년 260억. 1년에 본인 몸에 260억을 투자를 해요. 아침에 일찍 5시 반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침에 예를 들면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아연, EPA, 그 다음에 비타민,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먹고 30명의 의사들이 관리를 해주고 매일매일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네, 그 다음에 형광등을 쏘이지 않고 LED를 쏘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진짜 안티에이징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안티에이징인 거예요. 피부에 바르는 그거 선을 더 넘어가서. 그래서 유니시티 안티에이징. 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고 자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급조해서 이제 구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가 있었냐? 그 귀 이명이 굉장히 심각하셨어요. 귀 이명이 심각했는데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을 만나게 돼서 혈관 청소부터 그다음에 디톡스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그 귀 이명은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먹었던 제품인데 어떻게 부작용이요? 젊어져 버렸어요. 10년 넘게 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보면 다른 뭐 혈관의 나이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면 그냥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아닌데 엄청나게 젊어졌어요. 많이 젊어지셨죠? 자, 일단 염색을 안 했을 뿐인데,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당뇨를 케어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당뇨를 케어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먹었더니 부작용으로 또 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젊어지고 장기가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시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기도 건강해지고 혈관 나이도 젊어지고 그리고 이분 이때는 염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염색을 안 했는데 사진으로 보면 염색 안 한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피부가 굉장히 광이 나요. 그리고 단단해요, 피부가. 그리고 몸은 아주 군더더기 살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슈트를 입으면 너무 멋있게 변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인도 그러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몸에다 1년에 260억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젊어지고 세포 재생이 되는 우리가 보통 드시는 게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드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반려견 나왔는데 반려견 한 달에 생활비가 양육비가 15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반려견의 양육비가. 근데 우리는 15만 원 이상은 쓰시죠? 네, 가족한테도 써주시죠?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은 피부에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제품 가지고도 이렇게 안티에이징이 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혈압으로 한번 쓰러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저희 제품 소개를 받아서 드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제품을 드시기 시작했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날 강의장에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만 보다가 점점점 달라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다 왔는데 새로운 신규분이 와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달라지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치를 보면 간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제품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히려 먹었더니 높았던 간 수치가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높았던 당화혈색소가 이게 10점이 넘은 당화혈색소예요. 그런데 쭉 내려온 수치 한번 보세요. 놀랍죠? 그 다음에 LDL, HDL 수치가 내려갈 거는 내려가고 올라갈 거는 올라가고 이런 안티에이징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레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 그레이다라고 하는 건 똑똑한 노인을 표현을 해요. 그레이라고 하는 거는 흰머리가 나면 머리 색깔이 그레이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스마트 그레이, 그 다음에 에이지리스 유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또 주셨는데 여기 보면 똑똑한 노인들이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시니어들이 이제는 경제력을 갖추고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하고 진화된 노인들이 돈이 많은데 이분들이 돈 쓰는 주체로 이제는 급부상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쓰지를 못했고요.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자기 관리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똑한 이제는 시니어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내가 쓰고 죽겠다.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서는 이분들은 소비의 주체로 보고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5년 정도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빈곤 노인, 빈곤층들이 굉장히 50% 정도 된대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집중하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가 집중할 거는 이분들한테 집중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이분은 나이가 81세예요. 모델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자기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잡지가 그 수영복 잡지예요. 젊은 20대 아주 정말 몸매가 탄탄하고 이런 분들만 모델로 쓰는 그런 잡지인데 이분을 모델로 기용을 한 거죠. 자, 결론은 나이가 먹어도 80이 돼도 여성스러울 수 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내 경제 활동을 해가면서 멋진 삶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똑똑한 스마트 그레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40이 넘어갈 거고요. 50이 넘어갈 거고 60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닮아가겠죠. 결국에는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로 변화가겠죠.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누리는 분들은 어때요? 더 있고 싶죠. 더 가지고 싶죠. 또 이렇게 이제 선망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50에 60에 은퇴해야지라는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내가 무엇을 변화할지 그런 생각들까지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것이냐, 빈곤층으로 살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나의 계획을 세워보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될 나이대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대에 주목하라고 했냐? 45세에서 54세. X세대. 네, 저는 X세대입니다. 네, X세대인데 X세대 왜 주목하라고 했는지 자, X세대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저 이거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났어요. 야, 이게 과거에는 이랬구나. 그때는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남의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첨단 신세대로 불리는 X세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사람이 유행을 탈 줄도 알고 자기가 넘치는 힘을 밖으로 폭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굳이 뭐 영화를 누려야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서 살아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X세대에게 패션은 단순한 옷차림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와 자유분방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군화 신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화를 신으면요 의외로 좀 섹시한 멋도 나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신는 거라서 그런지 남자들하고 대등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인 목걸이 하셨네요? 아, 이거요? 제 자동차 키인데요. 개성 있기도 하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멋있기도 하고요. 친구들 사이에 힙합 빠지는 사람들 한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 유행을 보시면 과연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다죠. 왜 저렇게 다니나 싶은 어떤 그런 의아심, 그 대단히 그 좀 불순한 느낌이랄까. 아유, 나는 그다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해요. 그것도 괜찮겠다. 굉장히 편하겠다. 한번 입어봐라. 그러고 하나 정도 사줘요. 그럼 박정희 때 고쳐야 돼. 네, 이 영상 보고 뭐 느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앞서가는 엄마고 좀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세상을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대에도 재수가 있는 거 아세요? 요즘에 특수부대를 나오면 군대에서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특수부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어차피 뭐 짧게 가는 건데 굳이 고생하려고 거기를 가. 그러지 마.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특수부대를 나오면 특기가 있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군대가 예전보다 짧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요. 이미 수영도 마스터를 해야 되고 뭐 체력도 마스터를 해야 되고 이미 그런 걸 다 해놓고 가는 거죠. 이제는 군대에서 더 이상 가르쳐주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자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죠. 고등학교 자퇴하는 것도 이제는 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우리 세대 때는 아까 이분들처럼 세상을 잘 모르면 자퇴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세상 다 끝난 걸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자퇴를 권하시더라고. 좋은 학교 가려면 차라리 자퇴하는 게 낫다. 학점 받기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자녀하고 세대 차이 안 느끼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갖는 관심하고요, 우리가 갖는 관심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너무 웃기죠. 힙합 바지 입었다고 정말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는 X세대예요, X세대. 자, X세대는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예요. 가장 많이 태어났고 가장 많은 경쟁을 치열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해외 문화 개방이 된 세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IMF를 거치고 또 가장 잘 나가는 경제에 또 살기도 했어요. 그러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건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의 이슈는 나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소비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또 뭐죠? 소비 세력이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세력. 왜?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50세 넘어가면서 내 직업이 사라지고 재취업을 해야 될 나이, 너무나 중요한 나이지 않나요?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가장 많은 그 인구가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71년생이요 제일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가장 많이 태어났대요. 100만 이상이 태어났대요. 근데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정도 되면 엄청난 인구죠. 그래서 이분들을 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CEO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현대, 그 다음에 신세계,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이분들 다 나이가 X세대예요. 1970년대.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도 1971년생. 이분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그래서 이분들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나라를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주 세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또 저희 사업을 컨택할 수 있는 또 나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라고 한 거고요. 자, 스핀오프 프로젝터.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어딘가에서 분리되어 나오다, 이제 파생시키다. 네, 이런 거고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미키마우스. 당신의 꿈을 꿀 수 있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라. 모든 것이 꿈과 생쥐 한 마리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 디즈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 한 마리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돼서 지금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핀오프는 그런 거예요. 파생시키다 아니면 분리하다. 그런데 여기 스핀오프가 기업 브랜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조직 관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개인의 경쟁력 개발에 대해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핀오프는 나쁜 게 아니고 사업을 확장하고 유연하게 대비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도 사명을 굉장히 많이 바꾸죠. 요즘에 왜 그래요? 메일 유업이 딱 유업하면 아이들한테만 국한돼 있어. 그냥 우유 파는 곳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스핀오프를 위해서 기업명을 바꿨어요. 사명을. 메일 헬스 뉴트리션. 딱 봐도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마켓 컬리도 마켓을 빼버렸어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아, 컬리는 마켓이네. 그러면 생필품이나 이렇게 먹는 먹거리를 팔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마켓을 빼버리고 뷰티 쪽 같이 이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롯데 제과는 과자를 만드는 곳, 딱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져 있는데 이제는 과자만 만들지 않겠다. 뭘로 갔어요? 롯데 웰푸드. 그 다음에 던킨 도넛도 도넛을 빼버렸어요. 던킨. 이렇게 기업도 스핀오프 하는데 여기 키워드에서 뭘 중요시하라고 하냐면 개인의 경력을 스핀오프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고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거 말고도 새로운 능력 개발,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본업 외에 자신의 경력을 스핀오프 하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사이드 잡,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이드 잡. 실제로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하고
거기다 정보도 올리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쓰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계속 뭐예요? 확장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업과는 다르다. 그냥 집에 가다가 배달 웹 가지고 이렇게 뭔가 전달하고 이렇게 버는 그런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빼서 본인의 능력 개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늘어난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업들이요, 겸업을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도 스핀오프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대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들도 이렇게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에 좀 동참해주고 있다. 그래서 엔잡러는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잘 나갈 때 한 가지를 준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60에 은퇴를 했을 때 더 살아야 되는 나이가 120세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험 같은 경우도 110세, 120세 이렇게 나와요. 60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60년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은퇴하고 나서 그때 알아보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 개발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자, 가장 핫했던 거, 이 세 가지 책들 중에 가장 공통으로 다 다뤘던 게 AI예요. 우리가 AI 하면 뭐래요?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 직업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I를 AGI라고 제가 올렸어요. 여기서 전반적인, 일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AI가 이제는 출연을 한 거죠. 생성형 AI, 챗 GPT 이런 것들 아마 키워드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자, 이 사진 하나는 미국의 배우들이 파업하는 거예요. 작가 파업이 한번 이루어졌고 미국의 배우들이 파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끝났어요. 4개월 동안 했어요. 가장 길게. 왜 했나 봤더니, 자, 배우를 한 분을 일당을 주고 섭외를 하면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로 촬영을 해서 이분을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이런 창작의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은 자기 직업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없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막 데모를 한 거죠. 작가들도 데모를 했어요. AI가 다 글을 써요. 챗 GPT가 다 올려놓으면 책을 그냥 몇 권씩 촥촥촥 만들어줘요. 사람보다 더 빨라. 그런데 그래서 작가들이 AI가 쓴 책은 수정하지 말자. 근데 수정이 필요하니까 수정하지 말자. 이런 거를 가지고 데모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900번의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저희 세대는 컴퓨터 모니터가 엄청 컸습니다. 아주 컸어요. 돌덩이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도스 체계에서 명령을 내릴 때 C 커셔하고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롬프트예요. 결국엔 프롬프트는 명령을 내리면 실행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래서 자, 900번, 이분은 제이슨 웰런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웹 개발을, 그러니까 그 게임 개발을 하시는 기획자인데 이분이 900번의 프롬프트 명령을 내려서 뭔가 작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제가 한번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서 얘를 올렸는데요. 잠깐,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래요. 이 그 대회가 주립박물관에서 그 디지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1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사진을 제가 써먹는 이유는 저작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분이 900번의 그 프롬프트 명령어를 내려서 1위를 했는데 저작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 저작권 달라. 왜? 저작권은 이꼴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저작권료를 달라고 이거를 소송을 딱 했는데 법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창의성이 없어서, 창의적이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900번의 그 명령어를 내려서 창의적인 작품이다 생각을 하는데 법정에서는 뭐냐? 이미 명령어를 내렸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뭔가 만들어진 거에서 본인의 창작이 아니라 명령어를 내려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창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다라고 해서 패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코리아 트렌드에서 얘기하는 호모 프롬프트는 뭐냐? 프롬프트, 아까 명령어 실행할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앞에 호모가 붙었습니다. 호모는 뭐예요? 사람 프롬프트. 결론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AI가 창작도 뭐도 비슷하게 다 따라할 수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색적인 능력이나 그 다음에 뭐 생각의 깊이, 그 다음에 창의성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냐? 사람이 조금 더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뭘 키우라냐? 인문학적인 역량을 키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사실 저희가 요즘 세대가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초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깊이가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카톡 하루에 몇 분만 안 봐도 수백 개, 막 수십 개 이렇게 쌓이잖아요. 모든 광고도 막 카톡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예를 들면 방유 대표님이 뭐 올려놓은 거를 보면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색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 여기에서 이 단어를 올려놓은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사색을 하고 창의적이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나의 역량을 키울 때 미래에 AI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좀 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시달리고 있는 삶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하자. 아무리 바쁜 사회지만 카톡도 실시간으로 오는 거 보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이제 안 보게 되잖아. SNS도 한참 재밌게 막 보시다가 광고가 너무 많이 뜨니까 이제 보고 싶지가 않아.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등한시하게 되고 안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피로도에 시달려요. SNS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도 그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아까처럼 명령을 내려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저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명령을 내리는 이분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는 명령을 내릴 줄 아시는 분이 내린 거예요. 사진의 퀄리티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여기 보면 렌즈까지 나왔어요. 8K, 뭐 캐논 35mm, 뭐 이렇게 쭉 했더니 AI가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조금 화질이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이제 명령을 단순하게 내려봤습니다. 하얀 눈 위에 초록나무가 빨간 작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림 했더니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저쪽도 제가 올려봤습니다. 하얀 설경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 무늬가 있는 거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저렇게 나왔어요. 요게 의미하는 게 아까처럼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인가. 세상이 발달하고 AI가 나와도 그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역량을 갖추는 우리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휴머노이드, 로봇 말이 많잖아요. 인간과 닮았다. 이게 착착착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착착착 순서대로 겹쳤네요. 자, 여기는 AI 출현이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어떤 분들은 축복이라고 해요. 왜냐? 힘든 노동은 사라진다. 아니 AI 하나 구입해서 농사짓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농부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AI가 농사지은 거 수확해서 내다 팔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AI 출현이 나중에는 우리가 노동의 종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주 태평성대다. AI 부려먹고 힘든 일을 AI가 할 거기 때문에 AI가 돈도 벌어오고 가정일도 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축복된 삶이 기다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직업이 다 사라진다.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가운데 사진은요. AI가 수술하는 그 AI예요.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해서 리스트가 쫙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는 이 직업이 사라지고 또 어떤 직업군 그 조사기관에서 이 직업이 사라지고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당신보다 직업이 먼저 죽는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나보다 직업이 먼저 죽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화해야 되고 결국에는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내 직업은 사라진다. 그냥 빠르고 늦고의 차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군이 은행원이나 단순한 사무직, 행정직 이런 직군들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2027년 안에 숫자 8만 3천 개 직업이 사라진대요.
8,300만 개 직업이 사라진대요. 전 세계적으로. 무섭죠. 자, 그런데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데 6,900만 개 직업이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가 실직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6,900만 개 직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실 분도 계시고 못 가실 분도 계시겠죠. 결론은 변화에 빨리 받아들이고 민첩하게 역량을 키우고 이러신 분들이 새롭게 나오는 직업에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호모 프롬포트 이게 이제 뜨면서 사실 프롬프트 아이고 발음도 어렵네요. 프롬프트 명령어를 지시하는 직업이 생겼는데 미국에서는 연봉이 4억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명령어를 잘 내리시는 분의 연봉이 4억.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봤더니 연봉이 1억. 이런 직업들이 생기더라. 결론은 우리 직업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관건이고요. 자, 빨리 끝내주면 좋으시죠? 네. 자, 제가 예시를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순간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정말 데이터 분석가 전문가가 얘기하시고 막 이런 분들을 조합해서 제가 들었을 때 봤을 때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거를 풀어서 우리 사장님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었는데 예시가 순간순간 막 이렇게 빨리 생각이 나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제 트렌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냥 지나간 트렌드들도 있어요. 자, 돌봄 사회. 이제는 누구나 다 돌봄이 필요한 시대다. 물론 아프신 분 아니면 부모님 이런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자녀도 필요하고 이제 저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정신적으로 힘들면 가서 상담을 받을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돌봄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의존하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에 대해서도 키워드가 올라와 있고 자, 도파민. 한시라도 재미없으면 참지를 못한대요. 결국에는 이것도 분초사회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한시라도 재미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발로 넘겨버리죠. 유튜브 볼 때도 앞 부분이 재미가 없으면 막 빨리 감기 막 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넷플릭스 볼 때도 어때요? 오프닝 건너뛰기 막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한시라도 재미없으면 못 참는 도파민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단어도 이렇게 어려워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자, 제가 이거를 보고요. 엊그저께 마트에 가서 주변을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마트에 가면 제 볼일만 봤거든요. 그런데 없던 아빠,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그걸 입고 나서 주변을 쫙 살펴봤더니 어머 저만 여자예요 쇼핑하는데 남자분들이 다 쇼핑하러 카트 밀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부인 대신에 쇼핑도 하고 애기도 보고 그리고 부인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소득이 좋으면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이 가사 일을 돕고 이런 이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각집살이는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 개인의 시대. 인구가 갈수록 줄죠. 자, 그리고 대가족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핵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가 우리가 산업화 될 때. 그래서 최소 단위가 이제 핵가족이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결국은 핵가족이 생기면서 귀성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대요. 원래 귀성이라는 게 없었는데 도시로 이동하면서 부모님은 놓고 자녀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겼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핵 개인의 시대. 그냥 들어도 어떤 느낌인가요? 어때요? 핵 개인 하면 어떤 느낌 같으세요? 무서워요? 자, 핵 개인의 시대에 자, 핵 개인이다라고 하는 건 자, 나눠지고 쪼개지고 홀로 서고 그냥 그 단어만 보면 되게 외로워요. 예,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희생도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나. 효도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효도는 자식들이 잘만 살아도 효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효도를 강요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자동화로 인해서 여기서 또 키워드가 두 개가 또 나눠지는데 자동화. 우리가 앱 많이 사용하시죠. 과거에 쓰지 않았던 앱들을 많이 사용해. 코로나 때 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 사용부터 기름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늘어났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저희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자동화되어 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변하고 자꾸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혼자 살아갈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스스로 독립하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자립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핵개인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너무 남편한테 의존적이다 그러면 핵개인이 아니래요. 대가족이 살아도 주도적으로 내가 할 일 내 스스로 하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거는 핵개인이래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얘기하면 개인주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면에 딱 들어가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핵개인 시대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1박 2일 오셨죠? 짐 챙길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치약. 아유, 누가 챙겨 오겠지? 그냥 얻었으면 되지 뭐. 치약 안 챙겨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다르더라고요. 절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요. 내 거 내가 챙겨요. 치약 챙기고 내가 필요한 거 물품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챙겨요.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결론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가는 거, 그거는 좋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개인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나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개인적으로 키워야 될 역량이 뭘까요? 경제력. 경제력이죠. 경제력이 없는데 어떻게 독립합니까? 그렇죠? 의존하지 않으려면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나 90평생 사신 분이나 미리 살아보신 분들, 저는 한 번씩 제가 이제 50대니까 내가 보지 못한 10년 후, 그 다음에 10년을 나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 오랫동안 노후 준비를 해서 노후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영상을 한 번씩 찾아봐요. 혹시 내가 놓치는 건 없을까? 나는 지금 50대에 뭘 더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면 그분들 영상을 보면 다양하게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돈.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 생각도 못했겠죠? 외로움. 그렇게 외롭답니다. 자, 외로움인데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일거리라는 거예요. 일거리. 그리고 우리 아둥바둥 바쁘게 살죠. 열심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청년내 일을 하고 60에 은퇴를 하고 나중에 노후를 맞이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생애 주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60에 은퇴를 해도 적어도 80, 70까지 벌어야 100년, 1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테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가 평생 현역으로 있어라. 일자리를 갖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자, 또 왜 그런가 봤더니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자, 우리가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요. 그리고 예금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60대부터 일거리가 없어서 놀기 시작합니다. 한 20년을 쓰면 그 이후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빈곤층으로 가는 거죠. 뽑아 쓰다 보니까 우리 인플레이션 심각하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도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 어떤 재테크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대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항상 평생 현역으로 있을 때만이 내가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 살아보신 분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외로우신 분들이 없잖아요, 유니스티 하시는 분들 중에. 자, 어떤 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얘기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무슨 일로 20대와 일을 하고 30대와 일을 하고 40대와 일을 하고 연말을 같이 보내고, 그쵸? 또 조금 더 연배 있는 분한테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면서 어떤 일을 한들 이것처럼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일을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저희 박미주 대표님이 주제를 주셔서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도 좀 많이 이렇게 얻었고요. 그리고 조금 깊게 볼 수 있었잖아요. 저는 강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정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일하고 닮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강력한 우리 일의 매력은 뭐예요? 일자리 창출.
누군가 일을 권할 수도 있고 건강을 찾아줄 수도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처럼 키워드 다 보시면 자, 청년 실업 문제, 안티에이징 문제, 그 다음에 의료 산업의 문제, AI의 문제.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터치하면서 AI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라고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미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핵 개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 일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또 내 스스로도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고 참 멋진 일을 만났구나.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이제는 결과를 낼 때, 결과를 낼 때. 그래서 멋진 직업, 저는 하는 내내 가슴이 더 뛰고, 그리고 비전을 더 크게 봤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사장님들도 물론 책을 따로 또 보시겠지만 가슴 뛰는 유니버시티를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시고 앞으로 미래를 더 준비해가는 핵 개인으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멋진 자리를 또 저한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박미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